아니야. 나는 오히려 당신 데려다 주는 게 마음이 편해. 아니, 나 혼자 가고 싶어. 버스 타고 가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매번 쫓아오고 그래. 아내는 제게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무안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냥 알 수 없이 아내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감출 게 있나 싶기도 했죠. 이상하네. 당신이 어딜 혼자 나서겠다고 하는 편이 아니잖아. 그 사람하고 많이 친해진 거야? 당연히 친해졌지. 상담을 해보니까 왜 기분이 풀리는지 알 것 같아. 사실 가깝게 지내는 당신이나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걸 다 말할 수 있어서 뭐랄까 비밀 친구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상담해보면 당신도 알 거야. 내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얘기해도 그분은 다 이해해 주실 것 같거든. 암튼 그래. 저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밀 친구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니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도 같았지요. 그 남자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단 당분간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밤늦게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면서 밤을 지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내랑 지금 같이 있어? 저는 당연히 아내가 상담사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지 졸린 목소리로 제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니요. 아내분이 오늘 일정이 있다고 아예 안 만났는데 근데 이 새벽에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요?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걸어서 무리하게 구는 분인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근데 지금 시간까지 아내분이 안 들어왔다는 얘긴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예 안 만났다고요? 이상하네. 분명 상담하러 나간다고 해서 나갔는데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 참. 못 믿겠으면 여기 와보시든가. 상담사는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당황스럽기만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갈 데가 없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요. 혹시 상담하면서 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해서 그래요. 요즘 상담받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었는데. 글쎄요. 매번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서로 그런 얘기하는 거 말고는 별 얘기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불만이 있거나 하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힘들어 보이는 것도 없었는데 20년을 같이 산 남편도 모르는 속을 몇 달 만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담사는 피곤한 듯 성의 없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긴 그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으니 이해는 됐습니다. 그 상담사에게 아내는 비밀스런 얘기들을 다 털어놓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상담사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가깝게 지낸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의미 없는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아니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이런저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상담사가 설마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고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것저것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친정 아버지도 없어서 이젠 어디 갈 데도 없을 텐데 어디로 간 건지 저는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아내의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내가 사라졌다는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놀라더군요. 그럴 친구가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의 방에서 이상한 메모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보, 잘 지내. 아이들 잘 부탁해.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그 쪽지를 저는 그때 발견하고 나서 아내에게 큰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리더니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장인어른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마지막으로 어딜 갔을까 생각해보니 거기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역시나
무덤 앞에 작은 국화꽂이 하나 놓여 있더군요. 아내가 놓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일대를 다 찾아다녀도 아내는 없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들고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단순한 쪽지로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 눈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경찰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날부터 아내가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전 직장에도 가보고 친구들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상담사와도 만났는데 다들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일 뿐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내를 찾아야 하는데 저는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해야 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일을 하고 살림을 해야 했죠.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더군요. 매일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내도 이만큼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하루는 회사 동료가 저를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어머, 부장님, 얼굴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병원 가서 영양제 링거라도 맞으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피곤하게 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속이 더부룩하고 두통이 조금 오는 정도는 참고 견디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서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보고 그러더군요. 환자분 영양실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주무셨습니까? 아무래도 병원에서 푹 있다가 나가셔야겠습니다. 의사는 제게 훈계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건강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그래야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고. 근데 저 그 말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죠.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내가 사라졌거든요. 도대체 왜 저를 떠났는지라도 알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는 있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했는지. 그래서 저는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잠도 자고 싶지 않습니다. 저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오열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싫어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제 속이 문드러질 수밖에요. 일주일 뒤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힘을 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했고 주말에는 여전히 아내가 갈 만한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행방을 물색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랐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운명이 뒤바뀐 그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인 없이 혼자 사는 티가 났지만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땡땡 파출소입니다. 혹시 김경자 씨 아십니까? 저는 파출소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경찰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저의 아내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경자가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행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런데 경찰은 무덤덤하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술 마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빈집에서 무전 취식을 하셔서요.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도 같고요. 여기가 자꾸 자기 집이라면서요. 저는 경찰의 말에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빈집에서 무전 취식을 하다니요.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게 너무나 당황스럽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집은 서울에 있는데 저희 아내 지금 어디 있나요? 몸은 괜찮죠? 제가 지금 가보겠습니다. 위치 좀 알려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힘이 넘치시는걸요. 여기는 땡땡 파출소입니다. 얼른 오셔서 집으로 귀가시켜주세요. 아, 근데 혹시 치매 있으신가요? 아내분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아니요, 저희 아내 아직 50대인데요.
그럴 리가요. 암튼 빨리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른 퇴근을 했습니다. 차를 몰아서 한참 동안 달렸어요. 서울에서도 4시간은 운전해야 갈 수 있는 정말 깡촌이더군요. 가는 내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제게 생소한 곳인데 아내는 그곳에 왜 내려간 걸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파출소에 도착해보니 아내는 마치 어제까지 저랑 집에 있었던 사람처럼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여보, 여기 이상해. 내가 예전에 여기 살았었거든. 그래서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네. 여기 파출소 사람들 엄청 무섭게 겁주고 그러더라니까. 그랬어? 여보, 근데 그 옷은 뭐야? 거기서 얼마나 혼자 지낸 거야? 꼴이 이게 뭐야? 이러니까 경찰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뭐 어때? 나는 편하기만 해서 좋구만. 그냥 머리 복잡해서 예전에 살던 동네에 내려와 있었던 거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 여기서 우리 엄마랑 살던 곳이거든. 저는 그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엄마가 있었는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분명 어릴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엄마랑 같이 살던 곳에 왜 내려온 걸까요? 그제서야 경찰의 말대로 아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엄마랑 같이 언제 살았는데? 그게 벌써 50년은 넘었을 텐데 그걸 기억해서 여길 왔어? 50년이 지나도 나는 엄마가 보고 싶고 생각나. 여기서 우리 3명이 단란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빠 죽고 나서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파. 아내는 말을 하면서 울먹거렸고 끝내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울컥하더군요. 50년 전의 엄마를 기억하고 있다니요. 아내의 마음속에는 7살짜리 아이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미어지기만 했습니다. 아내의 얘기에 옆에 있던 경찰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거 봐요. 아내분 좀 이상하죠? 50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멀쩡하시다가도 기억을 못하시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뭔가 충격을 크게 받으신 일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가족력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병원 가서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경찰은 아내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속은 더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그냥 눈물만 났지요. 그날 경찰서에서 나와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인 것 같긴 했는데 살이 빠져서 그런지 아내가 어딘가 모르게 폭삭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식탁을 두고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급하게 요리하느라 먹을 거라곤 김치찌개 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소주까지 올려놓고 혼자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입맛이 없는지 많이 먹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그 집에서 엄마랑 어떻게 살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아내는 제 눈을 바라봤죠. 눈가가 이미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는 예상 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사실은 말이야, 여보. 나 엄마랑 살아보질 못했어. 나 태어날 때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 집에서 아빠랑 같이 보낸 추억만 있어.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자꾸 그 집이 떠올랐어.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지내셨을 텐데 하면서 그래서 아빠를 거기 다시 모셔갈까 싶기도 해서 가본 거야. 거기 아직도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살아서 폐가가 됐더라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거길 떠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 미안해, 여보. 아내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하다가 끝내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내의 슬픔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더 미안해. 당신을 늘 힘들게 하고 외롭게 했나봐. 이제는 내가 당신 어머니 아버님처럼 당신을 누구보다 예뻐해 줄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복해지자. 아내의 얘기에 목이 메어왔고 저는 옆에 있는 아내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군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이렇게 서울에서 비좁은 아파트에서 아등바등 사는 게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이더군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나도 우리 가족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은 5년이 흘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시골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내의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가 살았던 그 폐가를 철거하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지만 편의점도 없어서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매일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사실 치매 초기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친정 아버지한테 한 달 동안 전화를 못했던 것도, 친정 어머니 얼굴은 본 적도 없으면서 또렷하게 기억했던 것도 모두 전조 증상이었던 것이지요. 그 진단을 받고 나니 서울에서 아등바등 살고 싶은 생각이 딱 사라지더군요. 서울에서 살던 집도 처분해서 저희는 완전히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는 내 부모님을 마치 자신의 부모님처럼 대해주고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변했다면서 말이죠. 어찌됐든 저희는 시골에서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러길 원했고 저는 아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란 걸 그때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으니까요. 아직은 주변 농가에서 일을 돕고 있는 소장농입니다만 마음이 편하니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연인 채널 빠짐없이 듣고 있는 구독자로서